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감세 전쟁이 한창입니다. 여당에선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야당에선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조정되면 중산층의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예상한 올해 종부세 세수는 5조 1천억 원.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면 하단에 걸린 가구들은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결국 양쪽 다 중산층을 향한 손짓인데요. 대신 대가는 따릅니다. 용처는 늘어나는데 정부와 지자체 세수가 눈에 띄게 줄겠죠. 세금은 결국 한정된 재화를 재분배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1월 16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서 정부의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정부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 생각을 한번 엿보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왔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리고 OTT 시장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또 종부세 곧 고지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종부세 개정안에 따라서 내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 건지, 그런데 이 와중에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얘기가 또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죠? 현재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간밤 뉴욕 증시와 오늘 우리장 전망을 해보고요. 경제픽 시간에는 관리자 모두에게 선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회사 대표를 포함한 모든 이사들이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되는 데 의무가 있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통은 사내 변호사가 이 준법 감시 의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모두 같이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죠. 정리해드릴게요. 경제탐사 시간에는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보다 더 싸다. 요즘 금리 역전 얘기 많은데 왜 그러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여기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한 모양이네요.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대상 업종은요, 정부의 영업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처를 받아서 손실을 본 업종에 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이나 숙박업, 전시 이벤트 및 실내 스포츠업 등은 직접적인 제한 조처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실 보상의 범위가 너무 행정 편의적이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예컨대 영업 제한이나 집합금지 외에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었고, 그리고 돌잔치 전문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족 행사가 금지되면서 굉장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최근에 열린 국정현안 조정회의에도 참석해서 그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관광 분야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사업 유지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지출이나 관리비는 계속 투입을 해야 했었고, 근데 유지 비용이라도 되려고 추가 대출을 알아보면 매출이 너무 줄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네, 정부도 나름대로 이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그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접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나 동원 가능한 기금을 통해서 소비 쿠폰을 증액을 한다든지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이들 제외 업종을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긴급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금 지원은 예를 들어 손실 보상과 같은 현금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제외업종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 소비 쿠폰은 근원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대출 확대를 지원책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목소리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오랜만에 좀 들어와 있군요.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맞습니까? 네, 이전까지는 비즈니스 목적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하고는 입국이 좀 제한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트래블 버블에 따른 첫 외국인 관광객이 어제 오전 8시 50분에 대한항공 편으로 입국했습니다. 지난달에 한국하고 싱가포르가 여행 안전 권역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된 건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나라는 사이판하고 첫 트래블 버블을 체결을 했었는데 한국인이 출국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이판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트래블 버블을 통해서 들어온 관광 목적의 외국인은 해당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들이라 국내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번 입국자 중에서는 싱가포르의 인플루언서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가 관광 재개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는 모양이더군요. 이 한국하고 싱가포르 간의 본격적인 관광 교류 재개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초청한 싱가포르 관광객 26명이 있었는데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여행사 찬 브라더스 그리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 클룩 그리고 주요 싱가포르 언론사의 미디어 관계자들하고 싱가포르의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4박 5일 동안 국내 여행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그 조폭 덕수 캐릭터가 조직원을 만나는 놀이공원의 배경이 된 마이랜드 월미 문화의 거리도 들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한복을 입고 오징어 게임에 나온 놀이들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즐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OTT 시장도 한번 가볼까요? 애플 TV 플러스 먼저 런칭하고 디즈니까지 이제 문을 열었으니 한판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기존에도 국내 그 OTT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던 넷플릭스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OTT가 추가로 국내 시장에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가 한국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런칭한 건데 그동안에는 OTT가 예전에 본 영화나 드라마를 그냥 편하게 다시 보는 수준의 서비스로 인식이 됐다면 이게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제 특정 OTT에서만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라인업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성공시킨 이후에 자체 콘텐츠 라인업 확보에 공을 들여왔는데요.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이나 퀸즈 갬빗, 브리저튼 같은 자체 콘텐츠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론칭한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스타워즈나 마블 판권작 그리고 이 세계관을 이용한 각종 콘텐츠들을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오히려 그 스타워즈하고 마블 세계관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될 정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애플 TV 플러스는 자체 제작 콘텐츠 라인업이 다소 좀 부족한 편입니다. 콘텐츠 수는 적기는 한데 그래도 톰 행크스 주연의 SF 영화 핀치 그리고 에미상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를 수상한 테드 루소 등을 대표적인 콘텐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은 콘텐츠 싸움이 되겠네요. 우리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에게는 또한 기회가 열릴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종부세 얘기가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가 3조 6천억 원, 올해 예정돼 있는 세액이 대략 5조 1,100억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역대급으로 종부세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종부세 내기도 전에 제도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종부세 개정안 아직 이거 그 돈도 걷지 않았거든요.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조만간 나오죠? 네, 조만간 나옵니다.
지금 다음 주 월요일 22일에 국세청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시고 고지서는 아마 24일이나 25일경에 받게 되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종부세를 올해 부과하게 되면 대략 네. 과세 기준일 포함해가지고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6월 1일에 보유하신 기준으로 과세를 이제 고지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9월 7일에 개정된 안으로 이번에 종부세를 이제 부과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납부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고지서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분할 납부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납부는 이제 각자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네, 이번에 9월 7일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 과세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과세 대상자가요. 이번에는 이제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 경우에는 원래는 과세 표준이 종전 9억 원 초과였는데요. 이번에는 11억 원 초과로 상대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납세 대상자 숫자가 좀 줄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18.3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8.9만 명으로 오히려 9.4만 명이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다주택자는 좀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이거에 따라서도 실제 11억 원이 아니고 요거는 공시가격 기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가로는 15억 후반대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억 원 이상의 거래되는 아파트 대략 종부세 이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종부세가 많이 올랐습니까? 네, 종부세는 사실 이게 케이스별로 많이 다르시긴 할 텐데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확실히 많이 오르게 됩니다. 3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는 종부세율의 세율 기준이 기존에는 최대가 3.2%였는데요. 이번에는 최대치가 6.0%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최소치도 1.2%이기 때문에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의 반영 비율이라고 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에는 90%였는데 이번에는 95%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율도 올라가면서 기준 가액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2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세부담의 상한이라고 하죠. 전년에 내가 납부했던 세금 대비해서 올해 내야 하는 세부담의 상한이 기존에는 200%였는데 올해부터는 300%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인 음마아파트를 보유하시면서 마포의 또 대장주라고 하는 레미안 푸르지오 이 두 채를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면 올해는 5천만 원대로 약 180% 정도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리는 건 결국 집을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말아라. 한 사람이 많이 네. 가지고 있어서 시장을 교란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인 거죠? 맞습니다. 집을 여러 채 사서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한 투자는 하지 말아라라는 시사점인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종부세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세금하고 퍼센트를 곱해서 나오는 돈보다 실제 부가액이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5천만 원대까지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느냐. 기존의 200%보다 올해 300%로 강화된 것의 의미는 전년도에 1,000만 원을 냈으면 올해는 3천만 원까지는 내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지 5천만 원, 6천만 원 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세 신문에서 나오는 것만큼 많이 내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1년이 지나면 또 공정시장가액도 더 올라가게 되고 세율도 또 똑같이 내년에도 올해 낸 거 대비해서 300%까지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1주택 보유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던가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받으시는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종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가주택의 대표로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5년 이상 보유하시거나 만 60세 이상이 보유하신 경우에는 생각보다 공제 요건들이 많이 해당이 되고요. 만 15년 이상 보유하시거나 만 70세 이상이 되시면 언론에서 나오는 수천만 원의 종부세를 사실상 80%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시게 되면 세부담에 상하는 전년 납부하신 세액의 150%로 제한되기 때문에 또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1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고령층이고 또 대부분 네. 보면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꽤 많다. 근데 종부세 네. 말씀하신 그 부부가 공동 소유하신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세액공제를 또 못 받으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또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명의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 많을 텐데 종부세가 올라간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은 이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7월, 9월 계속해서 정부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증여 거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실질적으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증여 거래는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에서도 상당히 많은 증여 거래가 일어났고요. 이후에 오히려 급매는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하고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아주 많이 낮추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거래량 급감은 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의외로 가격이 낮은 저가주택 시장에서 특히 빌라나 다세대의 거래량은 아파트를 추월할 정도로 조금 왜곡된 시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부세가 아직 바뀐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는 이거 다시 고친다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화두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일 텐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종부세가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이런 의견과 함께 이거 세금 올리면 혹시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것 역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결국에는 세를 내서라도 거주하고 싶은 지역, 특히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라가 있는 전세에 월세를 더해서라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즉 전월세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금 인상분만큼을 자꾸 반전세, 월세로 전가시키고 있는 일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반전세 비중이 이미 36% 수준으로 증가했고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의 반전세 비중이 특히 더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가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물도 조금 더 증가하고 있고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대권 후보들 감세 전쟁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서는 양도세를 깎아주자. 이건 여당 생각이고요. 제1야당에서는 종부세를 재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 들여다보시는 연구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은 지금 종부세와 재산세가 좀 복잡하게 형성이 돼 있고 특히나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 자체가 좀 복잡하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에 대한 개편 자체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총체적인 정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는 정책보다는 합리적인 세금 정책을 내미는 그런 공약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너무 뻔한 내용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이런 공약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나 지금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정부의 공공주택도 공공분양으로 점점 집중되면서 공공임대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 저가 시장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급이 좀 많이 되고 나서 가격이 안정되면 어쨌든 세금 내는 사람 혹은 세금의 그 모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공급을 먼저 늘려보고 시장 상황 보고 세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세금 내는 사람들도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일관성이 중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반드시 이 안내 고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잔소리해서 지겨우시겠지만 우리 방역수칙 열심히 지키고요. 스스로 건강 챙기고 수험생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우리 늦추지 말자고요.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오늘 우리 개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증시 알려주는 남자,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미국 증시는 일단 한숨 돌리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들 소폭 하락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11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고무적인 부분은 신규 주문이 개선됐고 또 배송 시간이 감소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급난 우려가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어제 현지 외신들을 접해보면은 그동안 적체 현상이 심했던 LA나 롱비치 등 서부 항만 지역에 쌓여 있었던 컨테이너 대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공급난이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이제 정점을 달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출현을 했다는 점을 미뤄보아 아직까지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쇼크가 유발하는 연준의 긴축 우려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어제 미국 증시에 숨고르게 좀 명분을 제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지금 미국 증시는 지수 높이에 대한 부담감이 누적되어 있는 만큼 추후 이렇게 여타 그 재료들을 빌미 삼아서 단기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에는 저희 투자자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중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 일단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네네. 중국 경기 이거 안심하기 이르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숫자 자체로 보면은 예상보다 잘 나온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중국은 코로나 재확산, 헝다 사태, 또 전 세계 공급 병목 현상, 전력난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둔화가 우려가 한동안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 예상보다 더 잘 나왔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리면서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 생산이 대폭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들, 일부 정부 주도 산업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오히려 다른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을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소매 판매도 지금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전에 하락했던 속도에 비해서 지금 반등 속도, 그러니까 소비의 회복 속도가 아직까지는 조금 시원치 않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불편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 곱이 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보기 어렵다라는 좀 국면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미중 이 정상회담 화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일단 대략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양국 간은 최초로 진행하는 회담인 만큼 이제 전 세계 참여자들의 많은 이제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요 논의 사항은 아무래도 인권 쪽이랑 이제 대만을 둘러싼 그 해협 관련 문제들에 집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인권과 대만 문제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민감도가 제일 높은 미중 무역 그 협정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양국 간의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공급난을 겪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감안을 해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관세를 더 높이면서 긴장을 확대하기보다는 지난번에 트럼프 정권 때 체결했던 무역 협상의 내용을 잘 이행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좀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외교나 이 안보 쪽에서는 유의미한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그냥 중립적인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큰 기대는 걸지 않는다. 그래도 저는 다만 이 둘이 얼굴을 맞대기로 했다. 여기에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2거래일 연속 1% 넘게 상승한 것에 대한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압력이 누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좀 쉬었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2,988선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이제 급등세를 보였던 이제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 바이오즈 그리고 대형주들을 전반적으로 좀 혼조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동안 조정을 좀 받았었던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 여파로 지금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게임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0.1%대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세금 얘기했더니 정말 휘발성이 크네요. 의견이 반분되는데 아이고 뭐 부자들 걱정을 그렇게 해줍니까?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으시고요. 반면에 아유 그 사람들이 세금 올라가면 그 혼자 다 내겠습니까? 세입자들한테 전가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도 이제 경제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 세제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은 시장이 굉장히 혼란해지는 것만 분명합니다. 일단 뭘 정했으면 좀 해보고 나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또 정치 일정이 그렇지가 않군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그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얘기해 볼게요. 다 착하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도 있고 경찰도 있는 거죠. 법원도 있고. 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법을 어기는 사항에 대해서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 좀 골치 아파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해서 사실은 준법 관리인을 따로 둬서 그 사람이 책임입니다라고 해온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아니다. 사장부터 전부 다 이사들 다 책임져라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AS 사후 관리잖아요. 네. 그 사안이 벌어진 다음에 AS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 살다 보면 AS 센터 갈 일 없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고장 안 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예시가 뭐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에 안 걸리고 AS 센터 안 가고 회사도 혼날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회사 대표뿐만 아니라 이사들까지 전부 다 책임 있다.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어떤 구조의 소송이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이게 그 회사가 업무 집행을 할 때 회사는 그냥 뭐랄까 약간 관념적인 존재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사는 법인이라 그래서 별도의 이제 인격체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표이사하고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업무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회사에 이분들이 잘못해가지고 큰 손해가 났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들은 열심히 하실 거고 보통 이익이 나시겠지만 이제 이분들이 잘못을 하거나 심지어 위법을 저질러가지고 회사에 손해가 났다. 그러면은 회사는 별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 업무 집행을 한 대표이사나 이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회사의 내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대표이사나 이사한테 책임을 적절하게 안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데 회사의 주인은 실제로는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주들이 아니 회사가 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이 책임을 안 묻지? 이렇게 해서 회사한테 이 책임을 물으라고 청구를 하고 그 청구를 했는데도 회사가 책임을 안 물으면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1% 전체 발행 주식의 1%를 가진 주주들이 이런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분이 가질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1%를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는데 이 소송이 바로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이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사례를 들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몇 군데 회사가 있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뭐 대한항공 같은 회사들. 네네네. 그 집은 왜 이렇게 단골인가 싶기도 한데 여하간 그런 회사들이 떠오를 때 분명히 그 경영진이 잘못을 했고 네. 그래서 주주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손해를 받고 회사 이미지도 엄청 나빠졌는데 네네. 이사회에서 아니면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문책했다 이런 얘기 듣지 못했거든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 밝혀도 되는 거죠? 아, 밝히셔도 되죠. 그 판결이니까요. 이 대우건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예전에 있었던 4대강 담합 기억하실 텐데 이 기억합니다. 사건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우건설에만 과징금을 400억 원을 넘게 물렸어요. 이 심판정에 저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 과징금이 400억 원이 넘게 나와버리니까 회사가 지금 바로 400억 원 이상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담합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방지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서 회사에 400억 원이 넘게 손해가 났으니까 이걸 회사에다가 손해배상을 해라. 이제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1심에서는 대표이사님한테만 책임을 물었었어요. 네. 대표이사님은 통상적으로 사장하고 대표이사가 엄격하게는 좀 다릅니다만 저희 생각하시는 사장님이잖아요. 그렇죠.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니까 이분만 책임이 있고 나머지 이사들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을 했던 건데요. 항소심에서는 대표이사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이사들도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판결이 났던 거죠. 아, 한 사람한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사회, 이사회 구성하는 이사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다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네네. 1심에서는 사장만 책임을 물어라라고 네.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회사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린 셈이에요. 네네. 이게 상황을 보면 담합으로 회사가 제재를 받아서 큰 벌금을 내게 됐다. 네. 누가 봐도 회사가 잘못한 것 같고 이사회도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항소심까지 일단 갔다는 건 회사가 저는 이 판결 반대세 그리고 주주 대표 소송까지 갔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 경영진의 책임을 제대로 안 물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왜 여기까지 우리는 꼭 가야 되나요? 이게 대표이사님 책임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명백했던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담합하는 그 건에 대해서 결재도 했을 거고. 의사결정권. 네,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담합에 관련된 공사건이 이사회 결의에 올라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사님들은 사실은 이런 거래가 있는지도 몰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는 이런 담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건데 이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사회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이사회 결의 사항이라고 해서 이번 이사회에서 뭐를 논의할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목록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그럼 우리는 이거는 없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거죠. 회사가 준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회사 이사회 누구 하나 빠져나갈 수 없이 여기에 n분의 1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책임을 진다 내지는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는 거는 그 법률적인 의무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잘못했으니까 내지는 나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가 다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너가 무슨 의무가 먼저 있었는데 그거를 안 지켰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다루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결한 사안도 아닌데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여기다 무슨 의무를 부과를 한다는 건데 그 의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업무 집행 기관이니까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인 이사회가 회사에서 준법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서 이런 담합이 왜냐하면 이 담합 같은 게 발생하면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법 경영을 하고 이걸 관리 감독할 책임이 상법상 있는데 그거를 안 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더라도 이런 거를 방지 못한 것 자체가 의문 위반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이 판결 취지에서 우리가 제일 밑줄 긋고 봐야 되는 게 어떤 것인가. 결국 준법 경영을 위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촘촘하게 관리를 하자. 네. 제대로 작동하게 하자. 이거일 텐데 사외이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내이사 말고요. 네. 사외이사들은 뭐 흔히 그동안은 뭐 네. 거수기다 이런 네. 평가를 받기도 네. 하고 네. 거마비 받고 가끔 가서 회의만 참석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사회에 이런 문제를 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던 거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가 물론 회사마다 상당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또 회사의 지배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회사의 이사회 같은 경우 특히 사회이사분들은 비상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안 나오시는 분이라는 그렇죠. 거죠. 회사를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사외이사겠죠. 그분들이 회사에 나오시는 분이면 사내이사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관련 분야의 전문가시긴 하지만 회사의 경영에 평소에는 관여를 안 하시던 분들이 오는데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회이사로 뽑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이사분들이 절반 이상인 상황에서 사내이사는 그렇다 치고 사회이사들이 이거를 관리하기는 사실은 어려웠던 건데 그 실제로도 되게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요거 선례가 됐던 판례가 있어요. 미국에 있었던 판결인데요. 델라웨어주 주법원의 이제 케어마크 판결이라고 이게 2006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15년 전 거니까 이게 멀다고 해야 느끼실지 가깝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법률의 세계에선 사실 굉장히 가까운 판결이거든요. 어제 같은 일이죠. 네네. 네. 저희는 오래됐다고 하면 한 50년, 60년 된 판결 얘기하는 거고 네. 이 정도로면은 상당히 가까운 판결인데 이 사건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사들이 언제 책임을 지냐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사들이 이런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을 때 그런데도 대책을 안 세웠을 때 이럴 때만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근데 이 케어마크 판결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런 위험을 인지했든 인지하지 않았든 평소에 회사의 준법 통제 시스템을 잘 관리할 책임들이 이사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몰랐으면 그걸 모른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준법 통제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게 잘 돌아갔으면은 이사회에 당연히 제대로 보고가 올라왔을 거고 너희들이 알았어야 됐고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안 해놨으니까 너네들이 가끔 사회이사님들이 오니까 가끔 와도 이게 통제가 해야 되는 게 너희들의 책임이니 가끔 오는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이게 더 이상 변경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걸 모른 게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되는 거죠. 당연히 알았어야지. 근데 그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하면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당연히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고 그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가 너의 책임이야. 이렇게 바뀐 거죠. 몰랐으면 알 수 없는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 네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진다는 건데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보니까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내부 네네. 통제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였고 우리 기업들도 네네. 우리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든다 뭐 이런 네. 얘기했는데 그게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일단 2011년에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개편을 하면서 준법 통제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인 준법 지원인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준법 지원인 한 적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준법 지원인이 이제 준법 통제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우리 평소에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업무를 했었고요. 이사회 준법 통제 업무를 돌리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 근데 준법 지원인 제도가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를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 게 일정 규모 회사 이상의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영을 안 했을 때 제재 규정이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해야 되는 회사들이 의무는 의무인데 그 안 지켰을 때 처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던 거죠. 뭐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천사라면 네네. 법과 경찰이 필요 없겠죠.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게 상장 회사의 공시사항 준법 지원인을 세웠냐 그리고 누구를 세웠냐 이런 게 상장 회사 공시사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공시사항에다가 준법 지원인 분명히 선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세웠다 내지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접적으로 강제가 되면서 이제 준법 지원 제도도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결국은 이사회에서 이거를 통제를 하려면 가장 큰 키맨은 준법 지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준법 지원인이 평소에 이걸 돌리는 회사에 총괄 책임자고 이분이 이사회에 보고를 하니까 이사회에서는 이분 보고를 듣고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회의 회사에 대한 준법 시스템의 핵심인 준법 지원인 제도도 이번 기회에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가끔 들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취재하면서 준법 감시인들 만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들도 결국은 회사가 네. 모셔오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회사랑 친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 못 들어갈 텐데 네네. 거기서 그렇게 막 추상과 같은 회초리를 들면서 네. 이사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가능할까 가끔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준법 지원인이라든지 저희는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라고 네. 부르는데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준법 통제를 영어로 하는 그 보통 표현인데 경력이 꽤 되시는 변호사분들을 네. 영입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 가가지고는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거를 발견을 하고 사전에 위험을 방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건데 그거를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역할이잖아요. 네네. 근데 시어머니인데 아무래도 그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유 씨 회사가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거지 뭐 법을 지키려고 일을 하나 이런 물론 법을 지키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만 이게 네가 판사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도 갖게 되는 네.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영입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속 계시던 분들보다 업무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내의 촘촘한 조직망과 네, 가깝지 그러니까 않으니까. 세상에 회사를 잘 모르면서 막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쉬운 건데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지원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는 회사가 또 하나 있네요. 삼성 준법 감시 위원회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네. 총수에 대한 재판에서 운영이 잘 되면 양형에 반영하겠다 해서 사실은 답안지 미리 주고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있긴 논란이 했는데 많이 있었죠.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 준법감시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면은 조금 더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뭐 안 만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 지금 이번에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실효적으로 안 돌리다가 회사에 무슨 사고가 나면은 일단 이사님들이 책임을 지실 수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미국하고 한국이 되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업무상 배임죄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요? 예, 사실은 업무상 배임죄가 있는 나라가 더 적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님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회사가 그 돈을 대신 물어줍니다. 그러면 회사가 네. 거기까지 가지 않게 그 네네네.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네네네. 알아서 관리를 하거든요. 아니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 그냥 문제가 터지면 회사가 돈을 물어주면 되지 이렇게 가거든요. 오호, 그거는 나쁜 버릇인 것 같은데요. 못 네. 쓰겠는데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는데 회사가 회사 돈으로 이걸 물어주게 되면은 업무상 배임이 되기 때문에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님들의 책임이 오히려 미국하고 판결은 같지만
그 법 구조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사님들 이제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네네. 오너 일가가 나가서 갑질하거나 직원들 괴롭히고 이러면 쓴소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네네. 본인을 위해서나 회사를 네네. 위해서나 주주를 위해서나요. 오늘 이 변호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이 판결의 무게감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데 요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저희도 맨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들여다보면 참 구석구석 우리가 보수해야 될 시스템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요즘에 그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도매로 떼우는 그 도매금이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한데 은행에서 최근에 그 대출 갱신하시거나 새로 대출 받으시는 분들 보면 온갖 우대금리가 다 사라졌다는 거 요거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홍지유 중앙일보 기자와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보다 더 싸다? 이거 실합니까? 예. 그 상호금융 금리가 은행보다 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3% 초반대의 금리의 주담대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또 단위농협 주담대 금리는 2.7%에서 4% 수준입니다. 반면 16일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3.58%에서 4.78%, 다른 은행도 3.3% 중반대에서 4% 후반대까지 금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주담대 상품도 있는데요. 이 상품은 이미 연 5%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은행에 우리가 1금융권을 먼저 가는 건 여기에서 신용 튼튼한 사람들한테 차별적으로 먼저 빌려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좀 낮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저 신용자가 주로 찾는 이금융권은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마진폭을 올렸고요. 또 대출 고객이 은행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대 금리 혜택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은행 고객들보다 새마을금고 고객이 더 싼 이자를, 그러니까 은행 고객이 더 비싼 이자를 내게 된 겁니다. 또 이금융권은 가계대출을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금융 중에서도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아직 그 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에서 4% 정도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한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까지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지 마세요라고 대출 수요를 꺾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전박대할 이유가 없다. 근데 보면 신용이 좋은 분들이 보통 은행권에서는 돈을 떼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좀 우대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쌓은 신용과 나의 튼튼한 담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고신용자가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은 중신용자 대출 목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우지 못하면 당국으로부터 신사업을 진출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뱅크는 신용점수 820점 이하 중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오히려 1.5%에서 2%가량 내리기로 했는데요. 반면 고신용자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또 고신용자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은 아예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고신용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신용자 대출은 이 목표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줄이려고 결국은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카드를 꺼내기도 했고 해서 한도를 정해주고 금리도 여러 가지 가상금리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은행은 돈 많이 벌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역대급 수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요. 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수요를 꺾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예금 측면에 있어서는 이 돈을 쌓아놔도 대출을 마음껏 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금 이자를 더 주면서까지 고객들에게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기세요라고 할 동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는 바닥이고 대출 이자는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의 차이가 현재 2.1%까지 벌어졌는데요. 이게 11년 만에 가장 큰 격차이고요. 당연히 은행들의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금융권에서 예대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예대마진이 높아진다는 건 사실은 은행들이 땅 짚고 장사한다는 건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서 정부가 총량 규제를 해야 되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이라는 거는 결국 정부가 면허를 줘서 이 칸막이를 딱 쳐주는 독점 사업이잖아요. 여기에서 정부가 총량 관리하라고 합니다 해서 마냥 올리게 해주면 요게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맞는 건가? 가계부채 관리에 맞는 건가? 고민이 되는데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이거 필요한 분들은 오히려 상호금융으로 넘어가신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둬야 할 팁이 있다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지점 하나하나가 개별법인입니다. 그래서 지점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점이라도 대출금리가 제각각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지점별 대출금리가 종로에 있는 지점은 6%대, 중랑구에 있는 지점은 3%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이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면 신용 점수가 크게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통상 1금융권 금리가 2금융권보다 낮다는 상식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1금융권 대출을 낼 때 신용 점수가 덜 깎인다는 사실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2금융권이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신용 점수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보다는 실제로 지불하는 금리 구간이 얼마나 낮은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신 분들이 담보도 튼튼하고 신용도 좋은데 금리가 마냥 올라가는 상황이 이게 정상적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가 이대로 좀 더 유지되는 거죠? 더 올라갑니까? 네,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사실상 전망을 이번 달에요. 네, 해놓은 상태이고요. 또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4에서 5% 이내로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가 6%입니다. 이보다도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당분간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금리 비교 사이트 그리고 이금융권 조심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부도 마냥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지켜보지만은 않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우대금리 이게 어떻게 조정될지 연말에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홍지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용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7530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따릉따릉님 준법감시위원회를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보내야지 기업 내 직원들이 무슨 감시를 합니까? 준법감시위 삼성의 준법감시위는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서 꾸린 게 맞고요. 기존의 회사 안에 있는 준법감시위는 회사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한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 4대강 담합 사건 공정위 심판정이 이제 법원 같은 심판정이 있는데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설사들 다 들어와서 임원들이 변명을 하던 그 모습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좀 줄여보자고 우리가 선진화하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빠르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참 많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의견도 갈리지만 저희가 그래서 늘 새로운 화두를 찾고 의견을 구하고 반분되는 의견을 공평하게 전달해드리거든요. 내일도 또 새로운 하지만 고민해봐 봄직한 그런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